긴 비행 후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는군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도 좀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네요. 짐도 날아다니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9,00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2001년 초 거대한 보잉 747기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은 12,000m 고도의 관성 속도로 도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도 다른 비행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부산과 일본 도쿄를 오가는 일본 항공편 하나도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탑승한 더 작은 비행기였어요. 이 비행기도 약 고도 11,000m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비행기는 겨우 600m 떨어져 있는 유사한 비행 경로 위에 있었고 일본 혼슈 섬의 상공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보잉 747기의 조종사가 충돌 방지 표시기의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 두 비행기 모두 교차로에 가까웠어요.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대 항공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공교통관제소의 조정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에게 안내를 해줘요. 항공교통관제의 핵심은 충돌이 불가능하도록 항로를 잘 구성하는 것이죠. 모든 현대식 비행기에는 충돌 모니터 장치가 있지만 이건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됐어요. 충돌 방지 알람이 윙윙 울리는 동안 26세의 훈련생 하치타니 히데키는 관제탑의 레이더 뒤에 앉아 두 비행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감독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그는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기도 전이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죠. 충돌 가능성을 알아차린 그는 재난을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재빨리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와 연락을 취했어요. 11,000m에서 순항하고 있던 비행기에 두 비행기 사이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하지만 서두르다가 하치타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른 비행기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보잉 747기의 고도를 낮추라고 말했어야 했다고요. 조종사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12,000m에서 11,000m로 낮췄어요. 747과 정확히 같은 높이가 되었죠. 두 비행기 모두 시속 800km로 충돌 노선을 타고 서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하치타니는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부산발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급히 우회전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시도 다른 비행기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회전을 하라는 지시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어판 뒤에서 허둥대는 하치타니를 보고 그의 상관은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연락해서 고도를 높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지시를 전달한 비행기는 그날 운항을 하지도 않는 비행기였어요. 두 비행기는 그 메시지가 모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보잉기 조종사는 적어도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공교통 관제탑을 믿으며 안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누군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이 시점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다른 비행기를 곧장 박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 과자를 먹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이 600명 이상의 승객들에게는 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신감이 넘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얼어붙을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는 조종사라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앞유리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비행기였어요. 보잉기의 조종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과 놀라운 침착함으로 스로틀을 잡고 충돌이 일어나기 몇 초 전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바로 아래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조종사인데 하늘 대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비행기 모두 온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승객들은 이 모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면서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무력하게 구르고 부딪혔죠.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충돌한 정도의 힘으로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체와 사람들이 공중으로 던져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방금 지상에 추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명만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의료팀의 빠른 행동과 조종사가 보여준 놀라운 결정과 기술 덕분에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연약한 금속 껍데기를 타고 최대 시속 800km로 하늘을 날겠다고 자원하는 셈입니다. 땅에서 10에서 11km나 떨어져 크고 위험한 모터에 둘러싸여 있죠. 비행기 자체가 고장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요? 허드슨만 착륙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을 숙련된 조종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2009년 1월 15일 1호 사고편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조종사인 체즐리 셀렌버거는 전직 제트 조종사로 80년대에 상업 비행으로 전환한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155자리가 만석인 전형적인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 만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00m까지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기러기 떼를 쳤어요. 기러기가 비행기 전체를 덮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몇 기러기가 두 엔진에 모두 끼었다는 거였어요. 셀렌버거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조종사에게 공항에 착륙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엔진은 고장났고 착륙할 수 있는 확실한 활주로도 없었기 때문에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어요.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는 정상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날아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겨우 270m 위로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비행기를 보고 겁에 질렸지만 탑승객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는 몰랐겠죠. 비행기가 시속 220km로 질주하면서 셀렌버거는 앞에 허드슨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활주로에만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업용 조종사들은 강에 착륙하는 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술렌버거는 땅으로 날아가는 동안 명료하게 식별 표시가 없는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아니군요. 항공 관제사들이 긴장을 합니다. 2대의 전투기가 미확인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재앙으로 끝나려 하는데 그때 군인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어요. 1941년 12월 1일 보잉 314의 기장인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들 중 하나를 타고 가장 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잉 314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거대한 수상 비행기입니다. 착륙 장치가 없어서 물 위에만 착륙할 수 있어요. 길이는 30.5m고 날개 길이는 45.7m입니다. 6층 이상의 건물과 맞먹는 크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식당, 휴게실, 심지어 침대가 있는 방까지 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18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포드 기장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첫 정거장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문제가 없군요. 다음 정거장은 진주만입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어요. 1941년 12월 7일 비행기가 진주만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단계인 뉴질랜드행 비행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포드 기장은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연합군 기지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폐쇄되었고 그래서 비행기는 오클랜드로 계속 날아갔어요. 클리퍼는 오클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비행기의 모든 등록마크와 식별마크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뉴욕의 라과디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날아야 했죠. 이 길은 3,700km의 길이로 미지의 코스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항공 역사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팀에겐 지도나 최신 내비게이션 장치도 없었어요. 날아갈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느 공항에 착륙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직접 비행기를 유지 보수하고 연료를 넣고 항로를 표시하였어요. 동시에 돈도 거의 없었어요. 명령을 받은 즉시 팀은 오클랜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비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도를 연구했어요. 우선 호주에 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연안을 따라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향해야 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모든 표지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출발하기 전에 한 은행원이 이들의 상황을 알고 $500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비행팀은 미국 국기에 페인트 칠하는 걸 깜빡했다는 걸 몰랐어요. 며칠 안에 그 실수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죠. 호주에 가기 전 이들은 뉴칼레도니아로 날아가 그곳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호주로 옮겼습니다. 임무는 성공이었어요. 호주에서는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했어요. 공항에서 클리퍼로 옮길 특별한 교통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직접 800캔의 휘발유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보잉 314기는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엔 특별한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사용해야 했었죠. 이른 아침 클리퍼는 이륙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었고 비행기는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리퍼가 착륙하기로 되어 있었던 기지의 기장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어디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죠. 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클리퍼에 접근했지만 클리퍼 본체에는 식별 표시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클리퍼를 막 공격하려 했던 그 순간 이들은 미국 국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로버트 포드가 국기 위에 페인트를 덧칠한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전투기는 착륙을 허용했고 클리퍼는 물 위에 착륙했습니다. 배 한 척이 비행기 승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지만 멈춰버렸어요. 알고 보니 비행기가 기뢰로 가득 찬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배가 그곳까지 항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지뢰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클리퍼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비행기 승무원들은 안전히 도착했어요. 재빨리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큰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비행기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는데 해군 기지에는 평범한 자동차 기름만 있었거든요. 그 기름으로 비행기 엔진이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엔진이 타버리거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연료로 탱크를 채웠습니다. 기장은 남은 항공 연료를 사용하여 이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보통 휘발유가 들어있는 탱크로 바꾸기로 했죠.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비행기 엔진은 덜커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엔진은 안정화가 되었고 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19시간 동안 위험한 연료로 비행을 했어요. 다음 정거장은 실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조종사는 바다와 공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를 구름 아래로 낮추기로 했어요. 비행기는 바다 표면 90m 상공에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대한 고래가 있는 것을 발견했네요. 비행기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고래가 아니라 적군의 배였어요. 클리퍼는 구름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하얀 베일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굉음과 폭발음이 비행기 뒤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클리퍼는 가시거리 없이 60분 동안 비행했어요.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실론 항구가 보였습니다. 팀은 이곳에 잠시 들렀다가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 중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키고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클리퍼는 임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로버트 포드의 팀은 주로 육지 위를 비행했어요.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죠. 항공기에 착륙 기어가 없고 단단한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콩고에 도착했어요. 팀은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힘을 얻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사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긴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기착지는 브라질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다까지의 거리는 5,600km였습니다. 보잉의 최대 비행 거리는 5,950km였고요. 항로를 이탈하거나 강한 역풍을 맞으면 비행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걱정이 가득했던 승무원들은 탱크를 다시 채우고 비행기에 추가 연료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콩고를 떠나 좁은 강을 따라 떠나야 했어요. 그 순간 조종사는 강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포와 함께 끝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양의 추가 연료 때문에 클리퍼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몇 초 후 비행기가 필요한 높이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폭포를 지난 후에도 보잉은 여전히 충분히 높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